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의학적 진단이라고 하면 막 엄청나게 정밀하고 기계적인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딱 떨어지는 결과물 같은 거 기대하죠? 네네.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고 그 검은 화면에 뼈가 어긋난 하얀 선명한 이미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의사가 그걸 딱 가리키면서 아, 여기 세 번째 뼈가 골절됐네요 하고 되게 명쾌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맞아요. 눈에 보이고 수치로 측정되고 또 명확하게 분류되는 세계니까요. 사실 서양의 근대의학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정교한 기계로 보거든요. 고장난 부품을 찾아내서 수리하는 아주 직관적인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병이 있거나 없거나 부러졌거나 안 부러졌거나 네. 우리는 그런 투명하고 명확한 인과관계 속에서 안심하도록 훈련을 받아온 겁니다. 근데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이나 동양의 생사관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그 최첨단 엑스레이가 완전 먹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 진단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맞아요. 부러진 뼈가 아니라 막 기의 흐름이라든가 음양의 조화, 체질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개념들이 등장하잖아요. 풍경이 되게 흐릿하고 모호해지는 거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바로 이 전통의학 특유의 모호함 앞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서양 지성 중 한 명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조셉 니담 이야기군요. 평생을 바쳐서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엄청난 시리즈를 집필했던 영국의 생화학자이자 역사가 말이죠. 네, 동양의 기술적 성취를 서양에 알린 위대한 학자인데 오늘 이번 깊이 있는 탐구에서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최근 2026 4월 2일에 전북대학교 과학기술문명연구소에서 곽원화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강연을 했거든요. 네, 저도 그 강연 자료를 아주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이거예요. 이 모호한 전통의학의 세계가 어떻게 서양 최고 지성의 발목을 잡았는지 그걸 추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리담이 겪었던 그 실패가 역설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건강과 삶의 방식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 펼쳐볼 겁니다. 먼저 그 유명한 니담의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거대한 질문이죠. 중국은 수세기 동안 인쇄술, 화약, 나침반 같은 자연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서양보다 훨씬 앞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수학적 가설과 실험을 동반한 이른바 근대 과학은 갈릴레오 시대의 서양에서만 급격히 발전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겉으로만 들으면 되게 합리적인 역사적 호기심 같아요. 그렇죠. 중국의 그 엄청난 기술적 축적이 왜 결국 과학혁명이라는 폭발적인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했느냐는 거니까요. 니담은 평생 이 질문에 답하려고 중국의 방대한 문헌들을 서양 언어로 번역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출발점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건 마치 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마라톤 선수가 수영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못 땄어? 라고 묻는 거랑 똑같잖아요. 탁월한 비유네요. 마라톤 선수한테 왜 수영 룰에 맞춰서 수영을 안 했냐고 따지는 셈이니까요. 맞아요. 애초에 근대 과학이라는 서양 고유의 룰을 무슨 보편적인 결승선으로 딱 꽂아두고 너희는 왜 이 기준에 맞춰서 여기까지 못 왔어? 하고 따지는 게 아닌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바로 거기서 현대 과학기술학, 즉 STS 학자들이 니담의 연구를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강연에 언급된 나카야마 시게루 같은 일본의 초기 STS 학자들을 보면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라는 건 애초에 없다고 지적하거든요. 니담 본인은 나름 서양 중심주의를 타파하려고 한 선의의 학자 아니었나요? 맞아요. 선의는 있었죠.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 밑바탕에는 이른바 보편주의적 진화론이라는 게 깔려 있었습니다. 보편주의적 진화론이요? 그게 지구상의 모든 지식이 결국 하나의 꼭대기로 진화한다는 뜻인가요? 네, 쉽게 말해 세상의 모든 다양한 전통 과학이나 기술들이 여러 갈래의 강물처럼 흐르다가 결국엔 하나의 거대한 바다, 즉 서양의 근대과학이라는 단일 체계로 합류한다고 믿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양의 나침반이나 화약도 서양의 물리학과 화학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위대한 징검다리찜으로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선 시빈 같은 학자가 과학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다 라고 강력하게 반박한 겁니다.
서양식의 포괄적인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중국 전통에는 없었는데 니담이 억지로 서양의 서랍장에 동양 지식들을 우겨놓으려고 했다는 거죠. 아, 강물을 억지로 한 바다로 끌어모으려다 보니까 생기는 폭력성이네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현대 STS 연구자들은 단순히 누가 먼저 발명했냐 이런 비교를 넘어선 거군요. 네. 과학이나 의학이 도입되는 과정에 숨겨진 권력과 통제의 문제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철학자 미셸 푸코의 생명 정치 개념이 서양 근대의학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현대의학이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인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짚으셨습니다. 근대 의학이 동아시아에 이식된 맥락을 보면 푸코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한지 딱 알 수 있죠. 일본이 대만이나 한국을 식민 지배할 때 가장 먼저 도입했던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의료 경찰이었습니다. 의료 경찰이요? 경찰이 위생까지 관리했다는 건가요? 네, 위생을 명목으로 사람들의 몸을 측정하고 전염병을 격리하고 일상을 통제했습니다. 식민 제국주의 국가한테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하고 일 잘하는 신체라는 자원을 확보하는 거였으니까요. 즉, 이 생명정치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물리적으로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죽지 않게 만드는 거네요. 질병이라는 명확한 적을 상정하고 백신이나 항생제라는 무기로 찔러서 노동력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렇죠. 전투적인 패러다임이죠. 근데 동양의 전통적인 생사관은 이런 기계적인 생명 유지 시스템하고는 질적으로 완전 다르잖아요. 강연 자료에 되게 심오한 표현이 하나 나오던데요. 수생유사, 수사유생. 네,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고 죽어도 산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네, 이건 엑스레이로는 도저히 판독이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동양 전통에서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서양 생체의학처럼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라는 건 단순히 병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내 몸의 기운이 얼마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죽음 역시 싸워서 무찔러야 할 적이 아니라 우주의 순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네. 니담의 비극은 바로 이런 비생체의학적이고 철학적인 삶의 방식을 온전히 포착할 수 있는 렌즈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철학적 차이는 분명히 알겠는데요.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거창한 담론을 당장의 현실로 좀 가져와 보죠. 당장 내가 병원 간의 일상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이게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글로벌 보건 정책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러다임의 충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2025에서 2034 최신 전통의학 전략만 봐도 그렇거든요. 네요. 과거 수십 년 동안 주류 의료계는 서양 생체의학과 한의학 같은 전통의학을 철저히 분리했거든요. 서양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비과학적인 미신으로 취급하기 일쑤였죠. 근데 WHO의 새로운 10년 전략은 그 견고했던 시스템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에 전폭적으로 방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침술이나 동종요법 같은 걸 현대 생체의학과 어떻게 결합해서 환자를 치료할지 진지하게 정책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갑자기 그런 태도의 변화가 생긴 걸까요? 현대의학이 질병을 정복해서 인간의 수명을 엄청 늘려놓긴 했지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질 높은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아, 만성질환을 앓고 평생 약을 먹으면서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그 푸코적인 생명정치의 한계를 넘어선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의학의 목표는 단순히 질병의 파괴가 아니라 환자의 몸과 마음, 환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를 묻는 동양의 총체적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는 거죠. 질병을 없애는 의학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돌보는 의학으로 진화하는 거네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니까 아까 조셉 니담이 왜 그토록 헤맸는지 확 이해가 됩니다. 곽원하 교수의 강연에서 제일 흥미진진한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잖아요. 네, 그 제6권 의학 파트를 결국 완성하지 못한 미스테리 말씀이시죠. 네. 아니 중국의 농업, 천문학, 기계공학 다 그 방대한 백과사전에 정리해냈으면서 대체 왜 유독 의학 앞에서는 그 똑똑한 학자가 멈춰설 수밖에 없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미스테리를 풀려면 니담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배경과 세계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강연자는 두 가지 핵심 배경을 지목하는데요. 첫째, 니담은 되게 종교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사후세계나 영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글의 본업과 관련이 있나요? 네, 화학적 메커니즘으로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생화학자이자 발생학자였습니다. 아하,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
애초에 생명의 기원과 물리적 연장에 집착하는 실험 과학자였군요. 그렇습니다. 니담의 진화론적 과학관에서 화학이나 물리학은 인류 역사 초기에 일찍이 동서양이 융합된 기초 단계였어요.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학은 그가 보기에 가장 젊은 과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과학이 발전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르렀어야 동양과 서양의 의학이 만나 하나의 완벽한 보편적 생명과학으로 융합될 거라고 믿었던 거네요. 의학이 그에게는 과학사 연구의 궁극적인 종착지이자 최종 보스였던 셈이죠. 동서양 지식이 하나로 합쳐지는 최후의 성전이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어이 아기가 안 맞았던 거군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충돌했을까요?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메커니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생화학자인 니담에게 인체는 세포, 혈관, 분자 단위로 해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한의학 문헌들은 막 기, 음양오행, 경락 같은 안 보이는 철학적 개념으로 인체로 설명하니까요. 네, 위나 간 같은 장기도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성하고 소통시키는 형이상학적 시스템으로 묘사되죠. 엑스레이 현미경을 딱 들이댔는데 엉뚱하게 우주의 원리를 이야기하니까 서양 과학의 문법으로는 도저히 번역이 안 됐겠네요. 맞습니다. 니담은 워낙 학문적 양심이 투철한 사람이어서 전통 한의학을 순전히 서양의 해부학적 틀로 난도질에 왜곡하는 걸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나 음양오행을 자기가 구축해온 근대과학 백과사전에 그대로 싣는 것도 과학자로서 납득할 수 없었겠고요. 네, 서양 칼로 자르지도 못하고 동양 그릇을 그대로 쓰지도 못하고 완전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결국 리담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했나요? 흥미롭게도 그는 의학 자체에서 방향을 약간 틀어버립니다.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도교적 전통, 즉 중국 연금술 연구에 광적으로 몰두하게 되죠. 원래 제5권 화학 파트의 일부분이었는데 무려 4권의 독립된 책으로 불어날 정도였습니다. 연금술이요? 병을 고치는 의학 대신 불사약 만드는 연금술에 집착했다는 건 결국 물질적인 약물을 통해서 물리적인 생명을 끝없이 연장하려는 그 생화학자 특유의 욕망이 투영된 거네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생명의 철학적 조화를 다루는 전통의학보다 광물이나 약초를 배합해서 인체 한계를 돌파하려는 연금술이 그의 생명정치적인 렌즈에 훨씬 더 과학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곽원하 교수는 이런 니담의 방황을 단순히 실패로 치부하지는 않잖아요. 네, 오히려 이걸 니담 특유의 STS적 수공업 태도라고 긍정적으로 재평가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수공업적 태도다. 어떤 면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니담은 풍수질이나 점성술, 심지어 말이나 코끼리한테 침을 놓는 귀한 쇠약 기록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걸 다 기록에 남겼나요? 네, 지금 우리의 과학 지식으로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증명할 수 없다면 일단 모두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한다는 경이로운 개방성을 유지했죠. 내가 지금 이해 못한다고 해서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언젠가 미래 과학이 이 진흙탕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지 모르니까 일단 문을 열어두겠다는 거군요. 학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함이자 위대한 유산인 셈입니다. 자, 이 방대한 탐구의 결론을 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서양 중심의 잣대로 아시아 지식을 하나의 바다로 끌어모으려 했던 니담의 질문은 아이러니하게도 객관적 과학의 환상을 깨부수면서 현대 과학기술학의 탄생을 촉발했고요. 네, 그리고 끝내 완벽히 번역할 수 없어 미완으로 남아야 했던 동양의학의 모호한 텍스트들은 질병 통제를 넘어 삶의 본질적 조화를 묻는 오늘날 글로벌 통합의학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양이 동양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동양이 서양을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언어들이 만나 끊임없이 진동하는 그 경계선에서 혁신적인 인류의 미래가 쓰이고 있다는 게 정말 짜릿합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강연 말미에 곽원하 교수는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이 말한 언어의 한계를 끌어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의학의 원리나 미래의 융합의학을 여전히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비과학적이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서양 근대과학의 언어라는 단 하나의 낡은 번역기만 고집해왔기 때문 아닐까요? 네, 만약 우리가 질병과 건강,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발명해낸다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생각하는 건강한 삶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건강하다는 것이 단지 엑스레이에 깨진 뼈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깊은 질문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조금 다르게 열어주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깊이 있는 탐구에서 뇌를 깨우는 또 다른 흥미로운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